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연휴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계신지, 어디쯤 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늘 읽어드리는 그곳, 정동에서 오늘도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 읽고 있던 그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상처받지 않을 권리 제2화 오디오 클립에서 제가 이후에 그 방드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로빈슨 크루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좀 남겨드렸었잖아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죠. 어떤 결말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각, 해설, 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 여기 강신주 박사님과 또 강신주 박사님이 소개하신 그 철학자분이 계시죠. 브루디에라고 그 미셸 트로니에랑 짝을 지어서 소개하신 그 철학자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분의 생각들이 기술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이 어렵고 제가 읽어드려도 전달도 잘 전달해드릴 또 이렇게 편집해서 잘 전달해드릴 능력이 제가 별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서 소재로 삼으셨던 그 로빈슨 크루소의 전혀 반대 버전 트루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그 책의 결말 부분을 소개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브루디에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그런 시선과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두가 깁니다. 각설하고요. 책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타자의 힘 혹은 인간의 진정한 빛. 사실 로빈슨이 무인도에서 자본주의적 아비투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비투스 습관, 행위, 행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파선 버지니아호에서 찾아낸 자본주의적 문명의 도구들 덕분입니다. 검은 화약 40통, 의복 3상자, 곡식 5자루, 식기와 은그릇들, 2상자 분량의 잡동사니들, 촛대, 박차, 보석, 확대경, 안경, 칼, 해양지도, 거울, 주사위, 지팡이 등 여러 가지 액체를 담은 그릇들, 연장통, 닷줄, 도르래, 각등, 쇠바늘, 줄, 부표 등을 담고 있는 연장통, 그리고 금전과 은전이 담긴 동전 한 통. 이것들은 무인도에는 맞지 않는 로빈슨의 과거 아비투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 물질적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원주민 방드르디를 피지배자, 평신도, 노동자로 만들 수 있었으니 로빈슨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스페란차는 로빈슨이 이 섬에다가 붙여준 이름이죠. 그나마 스페란차 이곳이 글자 그대로 희망의 섬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기치 않은 심각한 사건이 로빈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는 이 섬에다가 이제 스페란차, 희망의 섬이라는 의미의 스페란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서 그 영국에서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어쨌든 여기에 예기치 않은 심각한 사건이 로빈슨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그것은 로빈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죠. 로빈슨 총독의 휘하에서 평신도와 노동자로 지내던 원주민 방드르디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운을 로빈슨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실수로 방드르디가 동굴에 있던 화약에 불을 붙인 것이죠.
마침내 화약이 강렬하게 폭발하면서 문명의 이기들을 보관하던 동굴은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이 문명의 이기들은 신라 같던 로빈슨의 내적인 빛을 유지해준 물질적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적이고 자본주의적이며 동시에 제국주의적이었던 문명의 흔적이 일순간에 재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로빈슨은 방드르디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분노를 표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섬에는 로빈슨과 방드르디만이 인간 대 인간, 1대1의 관계로 남은 것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목사와 평신도,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붕괴되고만 그 강렬한 화약의 폭발이 가지고 온 그런 문명의 이기들의 붕괴, 방드르디를 구타한다고 돌아올 수 없죠. 네. 얼마나 절망했을지, 로빈슨 크루소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그 마음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으십니까? 와, 저 같았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네요. 땅을 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며칠 밤낮을 울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섬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던 폭발이 로빈슨 내부에 남아있던 아비투스의 내적인 빛마저 사라지게 했다는 점입니다. 로빈슨은 눈 깜짝할 사이에 권력자, 목사, 그리고 부르주아라는 기존 자리에서 추방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로빈슨의 구별짓기에 욕망이 완전히 와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로빈슨이란 존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빈슨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한용운 시인이 노래했던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것과도 같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마침내 죽은 로빈슨은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기존 아비투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비투스를 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책 속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방드르디, 그 태양의 끝, 그 책이죠. 굴이 파괴되고 난 뒤에 또다시 스페렌차에 밀어닥친 새로운 재난은 끝내 로빈슨을 그의 옛 근본과 연결해주고 있던 최후의 매듭을 완전히 끊어놓고 말았다. 이제 그는 방드르디와 단 둘이서만 고독하고 자유롭고 공포에 질린 채 표류하고 있었다. 나무가 어둠 속에 쓰러지는 순간 그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저 방드르디의 검은 손을 이제는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후 로빈슨이 드디어 터득하기 시작한 방드르디의 자유는 폭발로 인하여 섬의 표면에 지워져 버린 질서의 부정만은 아니었다. 초기의 스페렌차에서 겪은 추억으로 미루어 보아 가진 것 하나 없이 변덕스러운 온갖 충동들과 갖가지 절망의 여파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로빈슨은 그의 동료 방드르디의 행동 속에 어떤 감춰진 통일성과 암암리의 원칙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드르디는 실질적으로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과거와 미래의 개념이라고는 일체 알지 못하는 그는 오로지 현재의 순간 속에 갇힌 채 살고 있다. 방드르디에게서 용기를 얻어 이제는 알몸으로 햇볕에 나섰다. 처음에는 잔뜩 겁을 먹고 쭈그린 채 흉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이 차츰차츰 피어났다. 피부는 구릿빛으로 변했다. 새로운 자부심이 가슴과 근육을 팽창시켰다. 로빈슨 크루소의 근육을 그렇게 팽창시켰다는 거죠.
그의 몸에서 어떤 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영혼은 거기에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어렴풋한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육체는 단순히 외부 세계의 짜임새 속에 끼어들어가는 가장 좋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충실하고 강력한 동반자 구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방드르디와 함께 놀이와 운동을 하곤 했다. 전 같으면 위신상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을 일들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태평양의 끝 방드르디의 본문이고요. 다시 이 강신주 박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처음 로빈슨에게 방드르디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기만 한 야만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빈슨 자신이 갖고 있던 내적인 빛으로는 방드르디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던 내적인 빛이 사라지자 이제 방드르디는 그 자체로 로빈슨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로빈슨은 깨달았습니다. 왜 방드르디가 기독교의 경건한 가르침에 대해 웃음을 터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는 노동의 세계를 거부하고 게으름의 세계를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자신의 아비투스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자 로빈슨의 눈에는 방드르디가 무지한 피지배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방드르디는 결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무지하다고 단정해버린 로빈슨 자신이야말로 무지했던 셈이죠. 이렇게 해서 로빈슨은 마침내 방드르디가 자신과는 다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빈슨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방드르디의 아비투스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개념이라고는 일체 알지 못하는 그는 오로지 현재의 순간 속에 갇힌 채 살고 있다 라는 그 책 속 표현, 로빈슨의 책 속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가 낳은 노동의 세계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자신을 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은 회사와 임금계약을 맺었겠죠. 월급 200만 원을 매달 2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15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우선 취업이 되어 급여를 계약할 때가 과거라면 15일 현재, 노동하는 오늘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10일 뒤 첫 월급을 받을 25일은 여러분에게는 고대하는 미래가 되겠죠. 월급날이 되려면 아직도 10일이 남은 현재,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노동은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노동이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은 노동을 하려고 취업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취업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현재 노동은 미래의 월급이라는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노동의 세계는 수단과 목적을 분리시키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는 분절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의 세계, 즉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래란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불명확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월급이 제대로 나오면 여러분은 무한한 교환 가능성으로서의 화폐를 얻겠죠. 동시에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도 병존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에 시달리며 여러분의 의식은 항상 불안한 미래를 향해 있고 현재는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괴로운 순간쯤으로 억누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 같은 시간의식은 기독교의 시간의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현재를 고통의 순간, 미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괴로운 순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신의 심판이 곧 시작되겠죠. 신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 행실을 토대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심판 논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미래의 그날을 위한 하나의 수단쯤으로 간주하겠죠. 현재의 삶은 단지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뿐입니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한 이유도 양자간의 이러한 근친성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나 기독교는 모두 현재의 순간보다는 미래를 더욱 긍정합니다. 과거에 로빈슨 역시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긍정했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살던 당시 그리고 이 섬에 표류하기 시작한 그에서 모든 것을 다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기 이전에 로빈슨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긍정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의 내면에 각인된 아비투스는 자본주의적이며 동시에 기독교적이었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 방드르디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인도의 물질적 생활 기반이 화약 폭발로 날아가 버리면서 로빈슨에게는 런던에서 획득한 아비투스, 그 내적인 빛마저 꺼져 버립니다. 이때 비로소 그의 눈에 방드르디가 자신과 얼마나 다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본 방드르디에는 과거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로빈슨의 말대로 방드르디는 마치 현재라는 순간에 갇혀있는 인간처럼 보이기도 했죠. 이 점은 방드르디가 자본주의와 기독교 원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항상 약속하는 미래에 이룰 노동의 대가, 미래에 얻게 될 노동의 대가나 기독교가 경고하는 미래 심판이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현재를 긍정하고 그것을 향유할 뿐입니다. 현재를 긍정하고 현재를 향유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호이징가가 호모 루덴스에서 이야기했듯이 방드르디는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일종의 놀이하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놀이란 어떤 행위가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일 때 가능한 행동이라는 호이징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드르디의 삶은 수단과 목적이 일치된 마치 놀이와도 같은 현재의 행위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과거에 로빈슨이 자본주의적이면서 청교도적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방드르디는 바로 놀이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제 로빈슨이 방드르디와 더불어 놀이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로빈슨의 말대로 전 같으면 위신상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자본가와 목사가 가졌던 허위의식이 방드르디로부터 놀이의 아비투스를 배우면서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우울함이나 불안감, 기독교적인 경건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쾌활하고 유쾌한 아비투스였습니다. 자본주의적 우울, 불안, 기독교적 경건주의,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쾌활하고 유쾌한 아비투스. 방드르디는 쭉 로빈슨을 만나기 전까지도 그렇게 쭉 유쾌하고 쾌활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로빈슨이 아무리 본인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개화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그렇게 변에 맞춰주는 듯 했지만 방드레드의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빈슨의 피부는 방드레드처럼 구릿빛으로 변하게 되고 새로운 자부심이 가슴과 근육을 팽창시키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놀이에 열중하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처럼 말이죠. 로빈슨이 표류한 지 28년 만에 스페렌차에 화이트버드라는 배가 들어옵니다. 한때는 로빈슨이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배인 거죠. 한때는 너무나 기대했지만 지금은 거의 잊고 지낸 사건이 뜻하지 않게 발생한 것이죠. 로빈슨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 세계, 즉 문명 세계와 다시 만난 것입니다. 화이트버드의 선장인 헌터라는 사람과 마주 앉아 식사하면서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자, 책 속으로 넘어가 봅니다. 로빈슨이 볼 때 악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 모두가 열에 들뜬 듯이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목적에 어쩔 수 없는 상대적 성격이 바로 악의 바탕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목적이란 어떤 획득, 어떤 부, 어떤 만족 따위였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그 획득, 부, 만족을 추구한단 말인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뭐하러 살고 있는 거지? 하고 그는 선장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헌터는 물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그가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질문을 이 고독한 인간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리라. 그러면 로빈슨은 왼손으로는 스페렌차의 대지를 가리켜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태양 쪽으로 쳐들어 보일 것이다. 네, 다시 상처받지 않을 권리의 저자 강석주 박사의 언어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디포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은 기꺼이 화이트버드를 타고 영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미셸 트루니에의 정반대로 쓴 그 로빈슨 크루소인 태평양의 끝 방드레디 이 책에서의 로빈슨은 이제 영국을 버리고 스페렌차에 남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새로운 아비투스, 즉 놀이의 아비투스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버드의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서 이제야 그는 과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한때 로빈슨도 그들처럼 현재의 삶과 순간을 초월한 어떤 목적성의 노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도 한때 로빈슨처럼 이 섬에 처음에 도착했을 당시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이 날아가기 전의 이 섬에 영국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로빈슨까지만 해도 그런 현재의 삶과 순간을 부정하고 어떤 목적성의 노예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미래의 좋은 삶, 장밋빛 삶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된 노동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각자의 삶을 경건하게 검열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본주의나 기독교가 제공하는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우리의 현재와 삶은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현재의 순간이란 있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정말 몰랐어요. 한국에 대형 기독교가 그렇게 많고 정말 부가
축적되어 있음을 겉으로도 안으로도 발산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모든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런 종교와 종교 집단과 정치, 권력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짐작을 하게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제로 자본주의와 기독교라는 게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었네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좀 한 차원 높이 올라서서 보면 맥락적으로 같은 중요한 원칙상으로는 같은 점이 크나큰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를 부정하고 현재를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정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그런 등급으로 현재를 완전 낮춰버리는, 나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최근에 몇 권의 이런 철학책을 읽으면서 겨우 알게 된 내용이에요, 미셸에게는. 그래서 좀 충격적이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체제 하에서 이 체제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 너무 순응하면서 말 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못하고 자본주의의 노예로, 그 월급의 노예로 사는 것, 돈의 노예로, 현재를 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양보하고 너무 그렇게 힘들고 고되게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살도록 강요하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사회와 제도, 권력자들, 이런 자들을 위한, 내가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소비의 주체가 되라고 하는 부추김과 광고에 들떠서 뭔가를 사고 쇼핑을 하고, 또 그들이 받으라는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제가 제 발로 마치 미래를 더 나이 들어서 수입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자기 개발을 하고 했던 것들 또한 저를 계속 미래에도 그 사회에 예속시키고 봉속시키고 노예로 살기 위해서 저 자신을 갈고 닦는 거더라고요. 준비시키고. 그랬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머리에 큰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게 다행히 그것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과 100% 일치되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의식이 좀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해온 것, 해야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거든요.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그쪽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그 생계와 연장이 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투자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많이나 들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수월했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런 방면으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왔던 것인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 인생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부단히 저를 갈고 닦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최진석 교수님이나 뭐 강신주 박사님이시나 뭐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모든 철학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기존에 받았던 그런 교육 체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국가나 뭐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위한 그런 교육 체계였고 시스템인데, 사실 저는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그래서 직원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룰과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이행시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사실 더 큰 의미에서는 제가 그런 제도와 권력자들의 그런 목적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좀 더 열심히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뒤늦게 알고 재밌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재밌었고, 사실 그와 비슷한 경고를 울리는 책들 저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1984 1984인가요? 아니다, 조지 오웰의 그 1985년인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책들이 있었죠. 뭐 소설도 있고 카탈로니아 장가 뭐 그런 것들 책들도 그렇고, 그때도 굉장히 그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렬한 그 충격들이 왔었는데, 그거를 제 입장에서 저를 거기에다 대입시켜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다가 길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재밌는 부분이어서 마저 읽어드리고 그럴게요. 하지만 이미 로빈슨은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초월적 목적이 아니라 내재적 목적이 있다는 것. 삶은 놀이의 주체이지 결코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 나아가 오직 현재만이 긍정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의 철학자 니체라면 놀이의 아비투스를 획득한 로빈슨을 초인, 즉 위버맨시라고 불렀을 테죠.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위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위버맨시가 이 대지의 뜻이다. 너희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라. 위버맨시가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형제들이여, 맹세코 이 대지에 충실하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설교하는 자들을 믿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독을 타서 사람들에게 화를 입히는 자들이다. 와우, 강렬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런 자들은 생명을 경멸하는 자들이요, 소멸해가는 자들이며 이미 독에 중독된 자들인 바, 이 대지는 그런 자들에게 이미 지쳐있다. 니체는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내재적 삶을 부정하는 모든 초월주의를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한 초인은 바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자본주의 이런 것들 다 이제 허무주의의 일환이라고 봤던 거죠, 니체님께서는. 그리고 이 초인 위버맨시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성공한 인간입니다. 그럼 제가 초인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미셸 초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초인은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설교하는 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니체의 말대로 그는 하늘이 아닌 대지의 아이입니다. 이제 로빈슨이 자신을 떠받친 스페란차의 대지와 자신을 비춘 태양을 가리키고자 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니체의 말처럼 대지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삶 자체를 수단이자 나아가 목적 그 자체로 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초월적 가치나 목적에 현혹되지 않는 삶, 그 자체로 긍정적인 삶을 되찾습니다. 이제 로빈슨에게는 자본가나 목사가 가진 허위의식이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네, 오늘 연휴 시작하는 첫날이라 제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연휴라 뭐 이런저런 뭐 바쁘신 일도 많겠지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내시기도 조금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클립으로 찾아오겠습니다.